안녕하십니까, 차인표입니다. 인류의 기원과 함께 살인의 역사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살인 사건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991년에 약 500여 건에 불과했던 살인 사건이 그로부터 10년 뒤인 지난해는 100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일반적인 살인 사건은 원한이나 돈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마치 게임을 즐기듯이 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 영화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연쇄살인범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살인범이 우리 사회에도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일반인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2년 전 국내에서 발생했던 연쇄살인 사건은 우리나라의 범죄학자들을 바짝 긴장시켰습니다. 그 잔혹한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 26일 당시 초등학교를 다니던 한 여학생이 숨진 채 마을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무덤 앞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은 이걸 어떤 정신병자들의 소형으로 많이 본 것이죠.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 또한 많이 그런 쪽으로 이것이 보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냥 이 사체 자체를 묘 뒤에다가 뭐 어떻게 보면 십자형으로 해갖고 발가벗겨 갖고 누워놨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많이 한 것이죠. 정상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변에 시신을 숨길 만한 장소도 많았지만 범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 잘 띄는 곳을 골라 보란듯 시신을 전시했습니다. 완전 나체인 상태로 해가지고 열십자 형태로 팔을 좌우로 벌려갖고 열십자 형태로 해가지고 누워 있는 겁니다. 범인의 이상한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소지품들. 발견 당시 사라졌던 피해자의 옷은 물론 다른 소지품들 모두가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범인이 정리해둔 것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방과 후 집으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범인, 성폭행을 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교는 학생 피해자를 목을 졸라가지고 뒤에서 목을 팔로 끼고 끄고 올라간 겁니다. 한 100m 정도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 실신을 하니까. 당시 범행 현장은 범인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라고는 범인의 머리카락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 묘 밑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식하면서 모발류 한 점을 수거를 했습니다. DNA 감정 관계에서 모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감정을 모르고 혈액형만 O형이라는 것을 확인된 것이죠. 혈액형이 O형이라는 단서 하나만으로는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 그런데 다행히도 사건 당일 사고 현장을 지나갔다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남학생이 만났다는 범인의 얼굴, 체격이 건장한 편이었고 짙은 수염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몽따주로 범인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자 인근 마을 주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했습니다. 피해 입은 그 마을에는요, 거기가 시내버스가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파출소에서 그 사건 이후로 파출소에서 하교 시간은 이제 등교 시간은 부모네들이 다 등교를 시켜주니까요. 시켜주면 하교 시간은 파출소에서 하교 시간에는 파출소에서 순찰차로 다 집에다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사건이 벌어진 지 2년이 지났는데요. 예. 결국 담당 경찰관은 국립감호정신병원을 찾았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나타난 범인의 행동을 통해 용의자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국민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빨가벗겨 가지고 무덤가에 이렇게 큰 대자로 놓여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저는 정신과 의사라서 굉장히 대담하다 그 성격이. 그래서 나는 정신병자이지는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병자는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어떤 동기가 없이 갑자기 병의 증상에 의해서
살인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담하거나 그렇게 계획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담성과 계획성 있는 것으로 보아서 성격 장애자, 다른 말로 하고 이상 성격의 소유자라고 단정한 겁니다. 당시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만들어진 범인의 몽따주는 험상궂지도 않은 극히 평범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에서 나타난 범인의 행동은 그다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보란듯이 전시한 점이나 범행 현장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유유히 사라진 점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점들 때문에 정신과 전문의는 범인을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성격의 소유자일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범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로부터 2달 뒤인 12월 20일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는 2명의 학생, 수업을 마치고 함께 집으로 오던 남매였습니다. 밤 10시가 지나도 이들 남매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이들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됩니다. 피해자 2 남매가 같이 이제 이 하기로 하니까 이 범인이 고리 접근해가지고 약 7, 8m 언덕 아래로 밀어 넘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동시에 같이 옆으로 서서 가니까 만약에 언덕 아래로 넘어뜨리니까 걔네들 실신을 하니까 일수 정신을 잃으니까 남학생을 먼저 목졸라 죽이고, 또 한 명의 희생자인 여학생은 남동생이 살해된 장소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만나자마자 남동생을 살해한 것과는 달리 야산으로 여학생을 끌고 온 범인. 범인의 또 다른 목적은 성폭행이었습니다. 그 뒤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시신은 일선 경찰들조차 놀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주민들도 과연 이게 사람을 할 짓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뭐라고 상당히 그 시간 반응했죠. 이번 사건에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2명의 피해자를 묶었던 노끈, 그리고 범행 현장의 바닥에 선명하게 남겨진 범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지금 저기에서 남동생을 살해한 1차 현장으로부터 여학생을 살해한 2차 현장까지 그 도중에 있는 밭 위에 범인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족적은 처음에 저쪽 이 남자아이를 살해한 방향에서 족적 2개가 2사람이 걸어와서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산속에서 다시 족적 하나만 나와가지고 아래 방면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발견된 범인의 발자국은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십 개의 족적이 있지만 거기서 결정적으로 그 동일한 문형을 찾아낼 수 있는 족적, 상태가 양호한 그 족적만 비닐이라든가 다른 덮어서 훼손을 막고 바로 이제 속고로 채취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당시 그 현장에 나왔던 족적은 스포츠사에 상당히 발이 큰 한 280이나 90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이 정도 거의 한 300mm 가까운 발자국은 거의 보기 드문데. 족적을 확인한 경찰의 수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지 2시간 만에 본격적인 탐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족적을 가지고서 동일 문형의 신발을 저희들이 찾은 거죠. 그 주변에 일단 탐문하고 수색하다 보니까 피해자 집에서 동일 문형의 족적을 또 발견한 거죠. 마당에서. 경찰이 용의자의 집을 찾을 당시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엔 그의 발자국이 수도 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밭에서 섞어로 뜬 범인의 족적과 크기와 모양 모두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야, 그 매듭 있지, 매듭 쳤지. 거기 가지. 야야. 그가 범인임을 확신하는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자 방에서는 또 다른 범행 도구들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살해된 피해자들을 묶었던 노끈,
같은 노끈일 뿐만 아니라 노끈을 묶는 방법 또한 같았습니다. 마당에서 채취한 족적을 석고로 뜬 결과도 그가 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사라졌던 피해자의 시신 일부는 집 앞 도랑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후 3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범인은 결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인하면서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제 저희들이 동행을 해서 검거해가지고 와서 하니까 뭐 전혀 부인을 하고 뭐 묵비권 하다가 나중에 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주었으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술을 달라고 술을 주었습니다. 그 술 한 병을 마시고 나더니 이제 자기가 했다라고 심적인 어떤 변화가 이제 일어나니까. 순순히 자신의 죄를 인정한 범인은 놀랍게도 자신의 또 다른 범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두 달 전에 일어났던 살인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몽따주와 혈액형을 확인해 본 결과 동일범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범인은 하루 종일 산과 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그가 범행 대상을 찾는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3명의 희생자들 모두 그 길에서 만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날도 검거하는 날도 태연히 아침 밥을 다 집에서 먹고 또 이 산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거든요. 평소와 같이 똑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범인이 검거가 안 됐다 한다면 다시 제 3의 범행을 했을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범죄 관련 전문가들은 만약에 범인이 이때 검거되지 않았다면 제3, 제4의 살인사건이 계속됐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희생자들과 범인 사이엔 어떤 특별한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산과 들을 돌아다니던 범인이 길을 지나가던 3명의 무고한 학생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최초라는 말을 들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전에도 우리는 연쇄살인범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또 지난 3월 카드빚 때문에 6명의 여성을 살해한 용인 택시 강도 사건의 범인들도 연쇄살인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범죄학적으로 봤을 때 용인 사건의 경우는 연쇄살인범이 아니며 3명의 학생을 살해한 이 사건의 범인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연쇄살인범이라는 것입니다. 범인의 수사 기록 어디에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한 이유는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살인 사건에서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살해한 범인. 그런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유는 없지만 범행은 잔혹하기 그지없는 살인 사건. 이 점이 그를 연쇄 살인범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용인 택시 강도 사건의 경우는 연속 살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6명의 여성을 살해하는 동안 범인들에게는 돈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속 살인이란 것은 역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죽이고 또 장소를 이동하기도 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일련의 어떤 과정, 그 동기가 된 어떤 심리적인 이상이나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범죄를 우리가 연속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스프리 머더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하죠. 이러한 연속 살인과 연쇄 살인이 다른 점은 각 살인 사건 사이에 심리적 냉각기라고 부르는 어떤 그 공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던 10월과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났던 12월. 그 사이의 기간이 바로 심리적 냉각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뭐 연쇄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폭력 형태는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계획되고 고안된 경우가 많이 있고, 이렇게 계획되고 고안된 이제 폭력은 사실 일반 사람들이 놀라는 것은 그렇게 잔혹한 범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고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별로 어떤 정서적인 감흥이 없다는 거, 이런 점에 굉장히 이제 놀라게 되는 거죠.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뒤에 떨리기는커녕 오히려 냉정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조차 눈치 못 챌 정도로 범인은 살인과 살인 사이의 기간 동안 평온한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결국 범인은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의 범인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잔혹한 심리 상태였습니다. 예, 연쇄살인은 그렇기 때문에 잡히기 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 계속 범행이 이루어지면서 범행 방법이 더 잔인하고 흉포하고 또 잡기 어려울 정도로 그 복잡화되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범행입니다. 연쇄살인은 그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복잡하고 잔인해집니다. 범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살인 사건엔 범행 도구가 없었지만 두 번째 사건에선 노끈과 칼을 미리 준비할 정도로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에 대해서 이 그 연쇄살인범들은 아주 반복적으로 또 다시 연상을 해봅니다. 기억을 되살려 본다는 거죠. 마치도 그 녹화된 테이프를 되돌려 보듯이 어떻게 내가 어떤 순간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실수가 있었다면 반성을 하고 다음 범행 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어떤 스스로 자기 학습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 결과 두 번째 범행 때는 노끈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이런 범행 도구들도 준비하고 아울러서 어떻게 행할 것이다 라는 그 계획까지도 마음속에 막 그려본다는 거죠. 그런 그 결과가 두 번째 살인에서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7명의 생명을 빼앗은 연쇄살인범 제프리 다머. 범인의 경우처럼 그 또한 살인을 할 때마다 성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성폭행과 살인은 상당수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힘과 자신의 파워를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만족을 얻는 여러 가지 가학적인 고문을 한다든지 어떤 심리적인 모멸감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극도의 공포 상태로 몰아넣는다든지 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어떤 만족을 하고 또 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성폭행의 경우에도 이제 어떤 그러한 심리적 동기, 자신의 파워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어떤 심리적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죠. 성폭행에 이어 피해자를 살인한 범인은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유 없이 시신을 훼손시킨 것입니다. 시신을 훼손한 뒤 그 일부를 집으로 가져간 범인. 이런 행위 또한 외국의 연쇄살인범에게서나 나타나던 행동에 속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신체 일부를 가져가서 자기가 소유함으로써 생명을 소유하고 피해자를 자기가 가져가고 마음 완전히 이제 영원히 갖겠다라는 이러한 그 의식의 발로인데요. 그 이후의 행동들은 사실상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이유 없이 시작된 살인. 하지만 살인이 거듭될수록 더욱 잔혹하게 발전하는 범행 수법. 범인의 행적은 모든 면에서 전형적인 연쇄살인범과 동일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미국이나 영국에서와 같은 잔혹한 연쇄살인범들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범죄학자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3명의 학생을 살해한 범인의 존재는 분명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범인이 살인 동기가 없고
또한 범행 현장에서 보여지는 잔혹함까지 그가 범죄학적으로 규정한 연쇄살인범들의 특징을 모두 갖췄다는 사실. 그래서 그를 연쇄살인범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한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연쇄살인범들에겐 범죄 행위에서 보여지는 공통점 이외에도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범들의 상당수가 어린 시절 동물을 학대했다거나 불을 질렀다거나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 징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범인을 말해주는 기록은 그가 다니던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전부였습니다. 졸업도 하지 못한 채 범인의 학창시절은 중학교 2학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내성적이었지만 성실성과 의욕이 부족한 학생이었습니다. 지각하지 말아라. 지각 안 해야 되니 지각해. 교칙을 위반하는 애다. 이제 교복 입고 다녀야 되는데 교복 안 입고 이제 체육복이나 이제 걸치고 다닌다든가. 그러면 이제 교칙에 의해서 처벌받고. 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도 정을 못 붙이긴 마찬가지. 범인은 끝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내성적이었던 그였지만 간혹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이 들이다가 소를 매놓지 않습니까, 동천에는. 그런데 그걸 매금는 소를 갖다가 낫으로 그냥 뭐 허벅지를 찢어버렸다, 뭐 한번 찍어버리고 한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예, 어렸을 때. 그럼 그게 언제였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아니, 그게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 무렵이면. 범인의 집을 찾아가 봤지만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직후 가족들은 모두 고향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그런데 동네 주민들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린 시절 범인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농촌 마을에서 초등학생이 소를 죽였다는 건 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병아리나 강아지나 뭐 이런 것들 죽이고 패고 그랬었었나요? 여기 그 소도 한번 매놓은 거 찍어버렸다, 낫으로 찍어버렸다 있잖아요. 맞아, 우리 손에 예? 아저씨 소 그랬어요? 그래갖고 살점비 떼어내버린 거예요? 내버려 그냥 길에 가다 내면 길에 가다서 우발적으로 딱 그냥 길 같은 식이 생각해. 그냥 그거다 시켰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소를 어떻게 해갖고 낫으로 소를 어떻게 찔렀다든가 어쨌든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 아이 보통 사람 뭐든지 소를 왜 저기서 시골에서 소 한 마리면 대단한 건데. 집에서 기르던 개나 병아리도 소의 경우처럼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17명을 죽인 연쇄살인범 제프리 다머 또한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를 죽였습니다. 연쇄살인범의 25% 이상이 어린 시절 동물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범인의 동물 학대는 커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고 힘없는 동물을 줄곧 괴롭혀왔던 범인. 그는 경찰에 검거된 그날까지도 홧김에 개를 때렸습니다. 개 밥그릇에 남은 선명한 핏자국이 그 잔혹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violent acts are reinforced 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은 이제 점차로 이제 학습이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 동물을 학대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커서 다른 인간에게로 그 학대 행위가 이제 발전한다. 연쇄살인범들의 어린 시절 그 두 번째 기억은 방화입니다. 재산이나 어떤 물건을 자기 능력에 의해서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쾌감을 느끼고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같은 동기에 의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연쇄살인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범 가운데 60% 이상이 13세가 지나도 이불에 실내를 했습니다. 모든 연쇄살인범들이 어린 시절에
방화나 오줌을 싸는 행동이나 또는 동물 학대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경우들이 그 많은 연쇄살인범에게서 나타난다는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들 중에서 어린 시절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학대나 뭐 애정결핍이나 방치나 이러한 문제점을 겪었던 사람들이 꽤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한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방화나 오줌 싸기나 동물 학대가 반드시 연쇄살인범의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는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징후가 모두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연쇄살인범이 된다거나 범죄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충고를 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징후는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아동 자신의 심리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등 정도로 생각을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연쇄살인범들이 범행 현장에서 보이는 특징과 어린 시절의 공통점을 찬찬히 짚어봤습니다. 한결같은 연쇄살인범들의 잔혹한 행동은 과연 왜일까요? 나고 자란 환경 때문일까요? 사실 지난 70년대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환경이 아닌 인체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적인 분석과 실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한 달간 18개 항목에 걸쳐 범법자들의 정신 감정이 이루어지는 국립감호정신병원. 여기서 15년째 정신 감정을 해온 최상섭 소장은 살인과 폭력 사건의 범인들을 검사하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뇌파의 이상이었습니다. 29세 남성의 정상적인 뇌파와 같은 나이의 살인범을 검사한 뇌파입니다. 1초 간격에 8 내지 13개의 파장을 보이고 전반적으로 규칙적인 파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상적인 뇌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초 간격의 서행파, 이 파장이 이렇게 좀 보통 이렇게 좀 느리게 뛰잖아요. 정상적인 뇌파가 일정한 높이와 파장을 보인 반면 살인범의 뇌파는 파장도 느리고 높이 또한 불규칙했습니다. 살인 범죄만 가지고 뇌파 이상이다라고 단정을 할 수 없지만 통계적인 거죠. 통계적인 그런. 근데 뇌파 이상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충동적인 경향이 높거든요. 뇌파의 이상은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과 측두엽이 손상됐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상된 원인은 선천적일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처음 범죄와 유전에 관한 연구는 쌍둥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란성과 이란성 쌍둥이의 범죄율을 비교한 결과 유전자가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의 범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친부모가 범죄자일 경우 입양아들의 범죄율이 양부모보다 약 20% 높게 나왔습니다. 유전성이 높다는 결과였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요소를 얼마만큼 이렇게 서로 이분하게 공평하게 맞출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사실 논란이고, 공격적 행동의 측정에 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고, 또 어떤 그 의무 기록을 통해서 가계도 연구를 할 때 그게 범죄 기록만으로 이제 연구를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어떤 생활상의 어떤 측정 가능한 그런 지표가 또 있느냐, 이런 것 때문에도 우리가 공격성이나 폭력성을 측정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과 함께 유전학자와 생물학자들은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세로토닌과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해서입니다. アメリカとかそれから、オランダの方ではですね、かつてその犯罪を犯した人ですね、人たちを対象にその脳脊髄液の中にあるセロトニンの量とか、あるいは血液中にあるセロトニン量とか、あるいは血小板といいまして、血小板血液、凝固させる物質なんです、因子なんですけども、その血小板の中にセロトニンの受容体がありまして、その受容体がどう変化し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見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セロトニン系が下がると、
その犯罪者で攻撃性が上がっているというデータがあります。 공격적인 사람들에게서 발견된 세로토닌의 결핍. 과연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일까요? 실험용 쥐를 이용해서 세로토닌의 역할을 연구하고 있는 우에다 스위치 교수를 찾았습니다. 먼저 실험용 쥐 2마리를 같은 우리에 넣었습니다. 쥐들은 서로의 냄새를 맡을 뿐 서로에게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실험용 쥐라도 세로토닌의 수치를 낮춘 쥐의 반응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세로토닌을 파괴시킨 실험용 쥐는 같은 우리에 있는 쥐를 만나자마자 입으로 물어뜯고 괴롭힙니다. 결국 일반 쥐는 1분도 채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로토닌의 수치를 낮춘 실험용 쥐의 우리에 다른 쥐를 넣어봤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폭력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おそらくこれから出てくると思いますけども、今現在例えば引きこもりの人たちをですね、その神経生物学的に検査するとかそういうことはまだそういうことがありませんので、その人たちの脳内でどうなってるかっていうことはわからないですが、例えば我々がやってるような実験的なネズミを使った実験をその人にですね当てはめて考えていくと、大いに例えばそういう人たちではセロトニンが低くなっている可能性は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연쇄살인범의 잔인함은 세로토닌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일까요? 타고난 인자들에 의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는 범죄 유형이 연쇄살인범이 아닌가. 그러니까 유전적인 어떤 소양, 또 환경, 또 상황, 이 상호작용에서 범죄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연쇄살인범들의 경우에는 어떤 생득적인 것이 더 많이 크게 힘을 발휘하는 쪽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죄와 유전의 관계는 사실 오래전부터 유전학자들 사이에선 금지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유전학자들은 이 금단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것으로 밝혀진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의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미래의 살인과 폭력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유전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한편 이들의 주장을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범죄 예방이 아니라 인종차별과 같은 또 다른 종류의 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폭력성의 수치가 높은 사람을 미리 예비 범죄자로 취급해 사회활동을 규제하는 등의 차별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인과 유전 내의 관계를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연쇄살인범의 극단적인 폭력성과 살인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폭력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범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도 하다가 하면은 뭐 말도 않고 가만가만 얘기하다가 이 포괄하게 하는 부분에 난폭하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이제 이 거시기가 되는 것이죠.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언행이 커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아버지의 잦은 구타에 시달렸다는 범인.
그는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순간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유명한 연쇄 살인범들의 다수가 어린 시절에 이제 학대를 경험했다라는 것이 이제 후에 그 검거 이후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의 학대는 두 가지가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학대를 스스로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학대 행위를 학습한다는 겁니다. 아주 심한 학대를 겪으면서 본인은 괴롭지만 어떻게 남을 괴롭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습득한다는 것이고요. 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뒤 어린 시절 범인은 발가벗겨진 채 문 밖에서 벌을 서야 했습니다. 그에겐 매질보다 더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범인의 이런 기억은 살인 사건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옷을 모두 벗긴 채 시신을 방치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전에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벌처럼 피해자들에게도 같은 벌을 내린 것입니다. 아픈 기억의 상처 아동학대. 그 영향력은 뇌의 발달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고른 발달을 보인 건강한 뇌와는 달리 학대받은 아동의 뇌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학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자신 없어지고 그렇게 행동상의 변화만 있다라고 보실 게 아니라 실제 아동기 학대를 받으면 한마디로 뇌에 손상을 입고 뇌에서 자신의 충동과 폭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도록 뇌가 발육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학대는 단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뇌의 변화도 일으킨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전보다는 출생 이후의 경험이 두뇌 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카키야마 진스케 교수는 폭력성이 높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それは近所の野良猫を殺してしまったとか、あるいは学校の飼ってたウサギをね殺したとか、あるいは友達の虐待がひどすぎるとか、そういうふうないじめ方がひどいとか、あるいは怪我させてしまったとか、そういうことで相談に来ることが多いですね。 폭력성이 높은 아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는 약 13세 이하. 현재 진스케 교수가 치료 중인 아동 가운데 대다수가 이 또래들입니다. 이들 가운데 한 남자아이의 그림입니다. 이 아이는 평소 동물을 학대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심각할 정도로 높은 폭력성을 보였습니다. 攻撃性の非常に強いタイプのアル中患者さんの絵な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ふうに原色の毒々しいいかにも激しい怒り狂ったようなね心情ある赤が非常に多く使われるわけですね。でその絵の形のところに非常にこうギザギザギザギザというようなね形で柔らかみが全くないような絵になりますよね。こういう特徴が例えば子供さんに見られたらですね、やはり相当攻撃性が強いと。 아동기 시절에 폭력성을 치료한다면 흉악한 범죄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진스케 교수는 전합니다. そういう人格の塊ができる以前のもう少し可塑性のある柔らかい時期にやはりアプローチしたり働きかけたり、あとそういうふうな発達方向を固定した一つの極端な方向に行かないような形に持って初めから介入してそういう方向に行くのを少しせき止めるようなね介入の仕方するということになればやはり若い時期に、でやっぱり20歳以降30以降ではなかなか治療が難しい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はやはりできれば幼稚園児あるいは小学校の低学年段階せいぜい中学に入るまでの間にそういう行動異常あるいは治療にかかわず治療的な介入ができるようなことがあれば結果はより良好な成果を収めら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 지난 몇 년간 유전학자들은 행복, 폭력, 모험심과 같은 모든 종류의 감정적 행동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이 유전이냐 환경이냐에 대한 오랜 논란은 유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아동정신과 의사인 스탠리 그리스번 박사는 유전과 환경은 마치 한 쌍의 댄서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빨리 스텝을 밟으면 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댄서 말입니다.
한 쌍의 댄서처럼 유전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환경은 유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설사 연쇄 살인범이 될 정도로 높은 폭력성을 지닌 아이가 있더라도 올바른 환경에서 자란다면 정상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지않은 미래, 살인과 폭력이 사라진 시대가 과연 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현대 과학의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입니다.